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세요? 처음에는 이제 담배를 끊으려고 가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 담배를 끊자는 결심을 어렵게 했는데 그게 조금도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사실 정신과에 이제 금연약을 타러 갔는데 상담이랑 검사를 여러 가지 해본 결과 담배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다른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ADHD 진단을 결국 받게 됐죠. 안녕하세요. 저는 1992년생 젊은 ADHD의 슬픔이란 책으로 데뷔해서 6년차 작가 활동 중인 정지엠이라고 합니다. ADHD라는 게 주의력 결핍 장애인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확하게 어떤 걸 얘기하나요? 영어로 붙은 그 명칭을 직역하면은 장애라고 붙는데 꼭 그렇게 진짜 우리가 한글로서 들었을 때 그런 장애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 장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주의력 결핍 우세형이 있고 과잉행동 충동 우세형이 있고 이제 세 번째로 그 복합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ADHD 증상이라는 거는 칼로 밴듯이 딱 나뉘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복합형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주의력도 없고 충동은 좀 강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충동이 강하다고 했는데 네. 충동이라고 하면 어떤 충동을 얘기해요? 제가 생각할 때 충동이라는 건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실제로 하는 것과의 사이가 굉장히 짧은 걸 말하는 것 같거든요. 물건을 갖고 싶으면 바로 사고, 어디에 가고 싶으면 바로 나가고, 그런 게 이제 충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동의 꽃말이라면 후회가 있겠죠. 그래서 후회할 일을 좀 스스로 많이 만드는 그런 감각인 것 같습니다. ADHD도 단계가 있나요? ADHD는 보통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스펙트럼 질환이라고 해서 굳이 따지자면 뭐 0에서 100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명의 ADHD가 있으면 100가지의 ADHD가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ADHD가 있다고 해도 그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그 사람이 뭐 요구받는 어떤 작업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증상이 되게 천차만별 달라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늘 일정한 양의 ADHD가 있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일을 할 때는 그게 좀 어려움이 심해지고 더 쉬운 일을 할 때는 좀 덜 구애를 받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불변의 상태는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DHD를 깨닫기 전에 스스로 느끼기에 본인은 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되게 모자라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되게 사소한 일도 쉽게 해내지 못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릴 때 되게 멍했대요. 그래서 저희 큰아빠가 저를 맹옥이라고 부르셨다고 하거든요. 맹에서. 그렇게 맹이 시작되면서 근데 이제 학창 시절에 문제가 많았는데 등교를 잘 하지 못해서 항상 좀 지각하고 학교 갔다가도 다시 도망 나오고 재밌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많이 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선생님들이나 뭐 부모님이랑 문제가 많이 생겼고 왜 저렇게 튀는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다 ADHD의 한 증상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 연관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아까 전에 충동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 같으면 뭐 학교에 왔다가 나가고 싶은 충동이 들어도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충동이 들어도 이제 그거를 자기 안에 어떤 규범과 이렇게 해서 잘 누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나가기로 하면 나가는 거고 도망치기로 하면 도망치는 거고 그리고 그 행동을 저는 좋아했어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고 욕을 많이 먹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들리지 않았어요. 뭐 내 욕을 하는 것도 저 사람의 자유, 내가 나가 노는 것도 나의 자유, 약간 이런 식이어서 지금 생각하면 좀 상처받는 말이지만 정작 당시에는 뭐 그렇게까지 큰 상처를 많이 받은 건 아닌 것 같다. 학창 시절에 ADHD로 힘들었던 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ADHD라는 것의 증상 같은 걸 딱 봤을 때 대부분 다 사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다, 뭐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자기가 관심 없는 분야에는 집중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 되게 치명적인 문제는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학창 시절에는 그런 모든 활동들이 모여서 이제 그 사람을 이루는 어떤 근간이 되는 건데, 저는 항상 좀 꼴찌였는데, 공부를 못했는데, 제가 얼마나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제대로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뭔가 학습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학습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도 잘 몰랐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1등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꼴등을 맡아주기 때문이니까 약간 내 덕도 있다. 이런 게 약간 저의 논리였거든요. 학창 시절은 좀 그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럼 그 시절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예요? 뭐 제정신이냐, 커서 뭐가 되려고 하냐, 할 수 있으면서 뺀질거린다, 이런 말이라든지,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다라든지, 다른 친구들 물 흐린다? 뭐 이런 말들? 그럼 그렇게 쭉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네. 이거 내가 남들과 좀 다른데? 라고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근데 그거는 사실 매 순간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은 그 학교에 있는 어떤 규칙이라든지 뭐 시스템 같은 거를 되게 안전망으로 느끼고 별다른 노력 없이 적응해서 학교에 잘 다녔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게 더 사사건건 되게 거슬리고 지키기가 힘들었어요. 규칙이 많을수록 나는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기분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자꾸 이탈하는 거고. 근데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친구들이랑 여러 가지 격차가 나고 평판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을 텐데 어떤 다른 조치나 이런 건 없었나요? 화를 많이 내셨고 저랑 싸우기도 많이 하셨는데,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하는 타입이 아니셨어요. 특히 이제 성적 같은 거에도 크게 터치가 없으셔서, 한 번은 성적표를 식탁에 올려놨는데 엄마가 이제 잘 됐다면서 냄비를 올리셨어요. 그 정도로 별로 그렇게 터치를 하지 않으셨고, 약간 어차피 너 인생 너가 사는 거니까 라는 식으로 많이 이제 자유도가 어떻게 보면은 있었죠. 근데 저는 그나마 그게 그래도 저를 좀 숨통 트이게 했던 그런 교육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제재가 많으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지금 되게 화목한 거 아닐까. 그 당시에는 사이가 좀 좋지 않았지만. 당시 스스로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예요? 그냥 또 망했다. 나는 대체 막 왜 이러지? 그러니까 왜 이러지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행동이 제가 의도한 결과랑 너무 많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겠고,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 채로 계속 문제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냥 왜 이러지? 어떡하지? 그런 말들을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욕도 많이 했죠. 저에게 그냥 진짜 심한 욕? 그리고 좀 지어먹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책이나 이런 걸 많이 하셨단 말씀이시죠? 네. 그럼 학창 시절에는 쭉 그냥 ADHD인지 모르고 살아오다가 몇 살 네. 때 25이나 6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정신과에 가서 ADHD 진단을 받으셨을 때 가장 먼저 든 감정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게 병원에서 나와서 약간 주저앉았었어요. 그게 생각보다 되게 저한테는 충격이었고, 사실 그때 한 2016년만 해도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되게 많았어요. 약간 우울증조차 아직 가시화가 잘 안 되던 그런 시점이어가지고, ADHD인 것도 좀 충격이지만 계속 정신과에 다녀야 되는 사람이 됐다는 것도 되게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심보가 나쁘고 성격이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기능이나 결함의 이상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마음 한구석으로 뭔가 내가 마음을 고쳐먹으면 뭔가 확 나는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아직 마음을 못 먹었을 뿐, 약간 이런 안전장치가 있었는데, 그 진단으로 인해서 마음을 어떻게 먹든 결과는 정해져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니까 사실 인생을 좀 노력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이 ADHD 꼬리표를 뗄 수가 없고, 그 약이 없으면 나는 뭐 스스로를 도울 수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인생이 더 막 나가게 되더라고요. ADHD를 그럼 가장 최측근 분들한테 알렸을 때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이 되게 두 가지로 갈렸어요.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ADHD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럴 줄 알았다, 뭔가 문제가 있을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모든 능력치가 좀 극과 극이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거는 많이 잘하고 못하는 거는 아예 정말 심하게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저의 어떤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평가가 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막 그런 반응도 좀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내가 ADHD라는 걸 나도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서 어떻게든 이제 삼키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물어보고 막 왜 ADHD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납득시키기가 좀 버겁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솔직히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만약에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냥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들을 것 같기도 해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과정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서야 좀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정신과 다닌다라는 말이 네. 정말 어색하고 뭔가 편견을 받을 수 있기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책에 썼던 것 같은데 약간 하자 인간이 된 듯한 느낌? 지금 생각하면 그냥 좀 오바였고 그 상황 자체보다 되게 극적으로 슬퍼했던 것 같아요. 진단을 받고 나서 가장 크게 바뀐 건 뭐예요? 가장 크게 바뀐 건 되게 오랫동안 걸쳐서 바뀐 건데 제가 이제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를 시작한 지 한 10년, 11년이 됐어요. 그 저 자신을 되게 좀 비하하고 학대하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게 저는 나중 가서는 별로 상처가 안 될 만큼 되게 그냥 만연한 놀이 같은 거라서 되게 스스로한테 나쁜 말을 많이 하고 구박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ADHD 진단을 받고 물론 처음에는 좀 암흑기가 있었지만 그걸 지나면서 그 습관을 없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고쳤어요. 나 자신을 되게 함부로 대하고 어떻게 보면 학대하는 그 습관을 되게 고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물론 그 ADHD 진단이 저한테 절망을 주긴 했지만 그 진단으로 인해서 이게 뭔가 나를 어떻게 두드려 패서 고칠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제 닿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나중 가서는 저한테 좀 미안해지기도 했어요. 제가 되게 한심한 순간에도 저는 제 편이 돼줬어야 하는데 왜 속으로 싫어하는 남한테도 예의를 지키려고 하면서 나 자신한테는 그렇게 좀 무례하고 잔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저한테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스스로한테 잘해준다는 게 좀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뭐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게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 좀 더 어렵고 옳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게 해주냐 보다 이제 무엇을 하지 않게 해주느냐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저를 더러운 집에서 살지 않게 해주고 그다음에 나쁜 걸로부터 나를 좀 떼어놓고 좀 절제하는 생활을 하게 된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 암흑기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이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ADHD를 처음 진단받고 나서 솔직한 말로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독 물질 같은 거 이제 탐닉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술, 담배 이런 건 당연하고 한때는 이제 정신과 약도 많이 먹었고 뭐 진통제 이런 것도 자주 먹었던 것 같고 게임 그리고 잡혀가지 않을 수준의 합리적인 돈 거는 활동 같은 거를 취미로 그래서 약간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서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활동이 늘 그렇듯이 되게 피폐해졌고 일상생활이 많이 무너졌고 좋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허비한 시기가 이제 저의 20대입니다. 그 암흑기를 몇 년 보내신 거예요? 거의 뭐 20대가 통째로 날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삶에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없어요. 지금이 제일 좋기 때문에 막 젊어지고 어려진다고 해도 다시 가고 싶은 순간은 없어요. 그냥 지금이 가장 소중하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ADHD 약을 복용을 하시면 네. 어떤 부분이 좀 달라져요? 입소문을 타는 것만큼 그렇게 막 슈퍼 약은 아니에요. 되게 그 약만 먹으면 만능이 되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진 않고 어떤 감각은 되게 높아져 있고 어떤 감각은 되게 둔해져 있는데 ADHD 약이 그 평균을 좀 맞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 ADHD 약을 먹으면 좀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그게 사람들의 평균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들떠 있고 항상 좀 뭔가 흥분돼 있고
심장 박동도 좀 빨리 뛰고 이제 그런 편이었는데 이제 ADHD 약이 그 평균도 맞춰주고 그리고 제가 되게 둔한 감각이 시간 감각이랑 공간감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그게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한 3시간 지났겠네 하는 감각이라든지 이렇게 가면 부닥치겠네 라는 감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고 그리고 좀 신기한 거는 저는 그 ADHD 약물 치료를 하고 글씨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근육에 뭔가 관여를 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굉장히 악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글씨체가 아예 달라졌어요. 말투도 좀 바뀌어요. 좀 많은 게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ADHD 약은 보통 안경 같은 거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뭐 이걸 먹으면 증상이나 질환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안경 벗으면은 또 안 보이듯이 그렇게 먹는 약이다. ADHD는 완전한 치료 이런 건 따로 없나요? 사실 성인 ADHD는 그 아동 ADHD가 자라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동기에 아직 뇌가 성장 중일 때 치료를 하면 완치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이미 어른이 돼버렸으면 완치는 없대요. 지금은 그럼 ADHD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지금은 그냥 어떤 질환이나 병이라기보다 그냥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좀 삐쭉 튀어나온 면이 있고 움푹 들어간 면이 있듯이 이제 나에게는 그냥 어떤 ADHD 모양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약간 ADHD라는 그 키워드에 대한 과몰입 자체가 ADHD 증상이기도 해요. 자기한테 맞는 어떤 라벨을 찾았을 때 그거에 너무 몰두를 해서 만물 ADHD 시절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 걸음걸이나 뭐 나의 머리카락 자라는 방향까지 다 ADHD 때문인 것 같은 이제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서 사실 약간 ADHD라는 그 말 자체에 조금 관심이 떨어졌어요. 너무 많이 탐닉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말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그 말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 삶으로 온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ADHD 진단을 받았을 때 그 ADHD라는 단어에 너무 네. 매몰되어 있고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피폐해졌으니 그거를 이제 좀 내려놓고 있다라고 바라보면 될까요? 네. 현재까지 ADHD로 제일 힘든 부분은 어떤 거예요? 많고도 많지만 지금 현재로서 가장 힘든 거는 운전이랑 길 찾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저만큼 길 치고 방향 치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건물 안에서도 길을 잃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강남역에 있는 회사를 4년, 5년 다녔는데 강남역에서도 매번 길을 잃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길치 방향치여서 운전 같은 거에 도전을 못 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기동력이 떨어지니까 좀 사람의 세계가 좀 좁아지고 갇히는 느낌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겠는 거. 그래서 그게 지금은 가장 불편하고 길게 불편했던 건 금전 감각? 금전 감각이라는 거는 충동과 굉장히 결합하면 저를 되게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한데 얼마를 벌든 그냥 개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얼마를 벌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정 수입이 있을 때도 불안한데 그냥 차라리 불안한 길로 가면 어차피 불안한 건 똑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용기 있게 프리랜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힘든 거는 이제 사사롭게 좀 자주 다친다는 건데요. 집 안에서도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다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몸에 약간 멍 같은 게 많은데 이제 그런 게 항상 잘 생겨 있고 다치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ADHD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나 오해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거는 아직까지도 아주 많습니다. 가장 큰 오해 같은 거는 게으르다,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다. 그러니까 뭐 조금 속된 말로 하면 막 뭐 두드려 맞으면 다 고쳐질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아직도 조금 몰이의 시선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제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건데 그런 남들의 오해에 너무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그 말을 그냥 계속 듣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오해를 개인 차원에서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무시하려는 게 더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뭐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어도 그냥 이렇게 한 귀로 흘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순간은 언제예요? 사소한 거는 뭐 약속 시간, 아무래도 시간을 잘 못 지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속 시간을 늦거나
약간 노쇼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당연히 누구와도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좀 한계를 느끼는 건 ADHD 성향이 있으면 남의 재미없는 말에 정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듣고 있어도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귀를 통해서 정말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 쓴소리나 잔소리랄지 그런 게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은 열과 성을 다해 말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디에서 본 건데 그 ADHD 같은 경우는 이혼율이나 수감률이나 법원에 갈 확률이나 이제 그런 것도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인을 갈아치는 주기 그런 것도 조금 짧은 편이죠.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많으니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사전 인터뷰 때 이런 성향의 사람들을 줍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말에 보면 요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단어를 좋아해요. 왜냐면 한자가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요는 이렇게 누운 디귿처럼 생겼고 철은 그 중지 손가락 욕설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네모 모양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관계에도 그런 식의 조합이 몇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불안한 사람, 안정적인 사람, 뭐 불안형, 안전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나 아니면 가학적인 사람, 피학적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의존적인 사람, 통제적인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이렇게 푹 들어간 부분이랑 튀어나온 부분이 잘 맞는 조합이 있거든요. 근데 ADHD 같은 경우는 엄마형 친구들하고 좀 잘 맞아요. 이제 챙김을 받으면서 좋아지는 사람이랑 남을 챙기는데 되게 좀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타입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한테 좀 간택이 많이 돼서 지금 친구들은 좀 엄마 같은 타입들이 많아요. 이 글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글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중독 성향에 많이 고통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사실 가장 못 고친 게 스마트폰 중독이었어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서 저는 스크린 타임도 저보다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회사에 다닐 때도 스크린 타임이 거의 12시간 이상 나왔거든요. 거의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스마트폰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 텐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폰을 못 놓을 거면 차라리 핸드폰으로 뭔가 생산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중 중독이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핸드폰을 가만히 보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걸로 뭘 읽는 거랑 타이핑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럼 글을 써보면은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충족이 되니까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글쓰기를 스마트폰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의 대부분 폰으로 쓰고 있어요. 글을 쓰면서 스스로 느끼기에 많이 바뀌었다 하는 게 있을까요? 많이 바뀐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글을 쓰면서 행동 반경이 많이 좁아졌어요. 집으로. 왜냐면 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바쁠 때는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원래 좀 나다니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밖으로 나갈수록 좀 사건 사고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제 강제로 집에 있게 되면서 좀 삶이 얌전해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점이 되게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회사원이었는데 작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향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오는 변화도 많이 있었죠. 집에서 전업을 해보니까 내가 그 출퇴근이라는 거를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고 그리고 내가 사실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 사람을 연령대별로 가지각색 싫어하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홀로 되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에 대해 몰랐던 거를 이제 조용한 내 집에서 많이 깨닫게 된 것도 맞는 변화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글을 쓰고 계시지 않았다면 현재는 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문제가 많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글쓰기를 만나지 않고 계속 성이 찰 때까지 밖으로 나돌았으면 정말 많은 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감옥에도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법원에 있을 수도 있고 좋은 곳에 있었을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인생이 좀 내가 의도하지 않은 파격적인 쪽으로 갔을 것 같아서 만나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치관은 어떤 걸까요? 현재를 살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후회하고 있다면 과거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를 위해 너무 힘들게 살면 그것도 지금 여기에 사는 거란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저의 또 두 번째 가치관은 영원한 게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꼭 충실해야 그 영원한 게 없음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에 충실하자. 지음님한테는 행복한 게 어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오감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불행해지면 그 오감부터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에 뵈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고 날이 추워지든 더워지든 잘 느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입맛도 잃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그 감각들이 다 사라져요. 실제로 저도 가장 슬펐던 기간에는 밥맛이라는 걸 잘 몰랐고 시간이 흐른다는 것도 잘 몰랐고 뭐 어디서 피가 나도 잘 아픈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런 생의 감각들이 박탈되는 게 불행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그런 생생한 감각들을 그때 당시에 다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불행을 재는 척도로 생각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이후도 만약에 그게 나한테서 오감을 뺏어간다면 잘못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성을 정할 때 나의 감각이 얼마만큼 지금 살아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적어도 많이 잘못된 결론으로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삶의 목표나 꿈이 따로 있으실까요? 너무 큰 목표를 세워서 헛좌절시키지 말자는 게 저의 목표예요. 특히 그 ADHD 같은 경우는 장기 보상에 되게 취약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인데 너가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좋은 대학에 갈 거야 라는 거는 사실 별로 매력 있는 보상이 아니고 내일 쪽지 시험 다 맞으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런 단기 목표가 더 이 사람들을 잘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너무 거대한 장기 목표를 세워서 괜히 한 번 더 실패하는 경험을 쌓기보다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작은 목표들을 많이 만들자는 그게 목표예요. ADHD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꼭 ADHD가 아니어도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간에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죄책감을 가지면 좀 벌받아야 할 이유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자기 삶에 나쁜 일이 생겨도 사람이 저항을 못해요, 그러면. 근데 그러면 행복한 나날이랑 계속 멀어지는 거니까 힘들고 나쁜 일이 있어도 절대 그 충격의 종류를 죄책감으로 갖지 말자.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건 시간은 흐른다는 거거든요. 절대로 지금 이 고통이 영원히 고여있지 않고 다 흐르니까 지금 조금 힘들어도 그 시간의 흐름을 믿고 그러니까 나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시간이 흐르고 언젠가 이 또한 과거가 된다는 걸 믿고 곧 올 좋은 날을 꼭 당당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